제발요. 아빠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제발 먼저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기요, 학생!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사람 밀렸으니까 준비되면 와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병원 로비. 한 고등학생 소년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천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교복 바지가 하얗게 해질 정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원무과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죠. 소년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게 그 아버지는 살려야 할 생명이 아니라 그저 미결제된 1,000만 원짜리 상품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비극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준호는 수술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수술 예정 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준호의 아버지 김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에 깔렸습니다. 갈비뼈 7개 골절에 내장 파열, 뇌출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은 48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살아도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준호는 아버지 걱정으로 이틀 밤낮을 이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평소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학생이었어요. 추리소설도 좋아하는 평범한 고3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이야기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는 1층 원무과 창구로 내려갔죠. 마른 체구의 여직원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전 선입금이 필요하다고요. 1,000만 원. 지금 당장 입금이 확인되어야 정후 수술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산재 보험 처리가 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1,000만 원은 준호에게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험 처리가 되면 병원에서 바로 받는 거 아니에요? 왜 환자 보호자한테 먼저 내라고 하냐고 따졌죠.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선입금 없이는 수술 불가라고요. 병원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책상을 탁 쳤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쳤죠.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금 확인되는 대로 연락 달라는 말만 남긴 채 다음 번호표를 눌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척이라곤 연락이 끊긴 고모 한 분뿐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 일만 하셨어요. 저축이고 뭐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생활이었죠. 그나마 준호 학원비하고 교재비로 다 나갔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230만 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죠. 대학 입학금으로 쓰려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행 앱을 열어 대출 가능 금액까지 확인했죠. 미성년자. 대출 불가. 화면에 뜬 문구가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다시 3층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간호사실로 갔죠.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무과에서 입금 확인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죠. 수술 준비는 대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팀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걸요. 의사도 있고 수술실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수술 예정 시간이 흘러갔어요. 준호는 간호사실 앞을 서성였죠. 1시, 2시.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제발 수술 좀 해달라고 애원했죠. 돈은 꼭 갚겠다고요.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무과와 상의하라는 말만 남긴 채 복도를 걸어갔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아들 걱정부터 하셨어요. 수능 잘 보라고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꼭 좋은 대학 가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그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빨리 낳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대학 캠퍼스 구경 가자고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일 줄은 몰랐죠.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의사들이 지나갔고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오갔죠. 하지만 아무도 바닥에 주저앉은 19살 소년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죠. 이곳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계산된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수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이 지났어요. 내일이면 수술 성공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게 됩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로요.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행정실 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행정실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사가 달린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오후일 뿐이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산재 보험이 있는데 왜 선입금을 요구하는 걸까요? 다른 병원도 다 이런가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산재 환자에게 가승인으로 먼저 수술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준호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중환자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죠.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면회가 아니라
상태만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당 의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준호는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누구냐고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박진우 교수라고 했죠. 준호는 이상했습니다. 이틀 전 입원 당시 담당은 이정민 교수였거든요. 그것도 처음 하루는 김성훈 레지던트였고요. 왜 자꾸 담당이 바뀌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병원 사정이라고만 했죠.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 분야가 다른 의사로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납득이 안 됐어요. 이틀 만에 3번이나 바뀐다는 게 정상적인가요? 준호는 현재 담당인 박진우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지금은 진료 중이라 어렵다고 했어요. 오후 5시쯤 되면 회진을 돈다고 했죠. 그때 병동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휴대폰으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재 환자 치료비 문제, 병원 선입금 제도, 여러 기사가 나왔죠. 대부분 산재 보험이 승인되면 병원이 직접 청구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환자가 먼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병원은 선입금을 요구하는 걸까요? 준호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행정실 쪽으로 갔습니다. 행정실 유리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러 명의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사고 기록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산재 접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담당 의사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행정실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호자인데 왜 못 보냐고요. 환자 권리 아니냐고 따졌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행정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환자 이름을 검색했죠. 화면에 아버지 정보가 떴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유심히 봤어요. 입원 날짜, 진단명, 담당 의사.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고 접수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6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병원 도착 시각이 기록되지 않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도착 시각이 없냐고요? 직원은 당황했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고 했죠.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했어요. 응급 환자인데 도착 시각이 누락되다니요. 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산재 접수 항목이 보류로 되어 있었어요. 보류라니요. 준호가 물었죠. 왜 보류냐고요. 사고가 확실한데 왜 산재 접수가 안 되는 거냐고요. 직원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서류가 아직 다 안 갖춰졌다고요. 건설 회사에서 보내줘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입금이 필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건설회사 이름을 물었어요. 직원은 그건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보호자인데도요. 직원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했죠. 준호는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사고 기록에 공백이 있고 담당 의사가 자꾸 바뀌고 산재 접수는 보류되어 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어요. 박진우 교수가 회진을 돈다고 했죠.
잠시 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준호는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수 환자 아들이라고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설명 좀 들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박 교수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뇌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 중이라고 했죠. 준호는 물었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진행할 수 없냐고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사일 뿐이라고요. 준호는 다시 물었죠. 그럼 선생님이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박 교수는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라고 했어요. 이전 담당 의사가 출장을 가서 자신이 인수받았다고 했죠. 준호는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박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죠. 중환자인데 담당 의사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요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곧장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요. 준호는 항의했습니다. 자신은 환자 보호자라고요. 아버지 상태를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보안요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요원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2명의 보안요원이 준호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갔어요.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소란 피우면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요. 준호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보안요원들은 준호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보안요원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어요. 준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병원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무언가를요. 1층 로비에 내렸을 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요. 아버지를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준호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아버지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입고 계셨던 작업복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피가 묻은 옷이었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버지 지갑과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준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사고 당일 새벽 낯선 번호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 전에도 같은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통화 시간은 15분이었어요. 준호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사고 하루 전에 보낸 문자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꼭 나오세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아버지를 불러낸 걸까요? 왜 사고 나기 직전에 만났을까요? 준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끊겼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준호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죠.
왜 사고 기록에 공백이 있는가? 왜 담당 의사가 자꾸 바뀌는가? 왜 산재 접수가 보류되어 있는가? 왜 누군가 아버지를 새벽에 불러냈는가? 그리고 왜 병원은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가?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던 습관이 도움이 됐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받았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행정실에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전원이요? 아버지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입금하시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2시간도 남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병원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이사장 이름이 있었어요. 박성진. 준호는 그 이름을 쳐다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행정에 결정권이 있을 만한 이사장을 만나야 했지만 예약도 없이 이사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일반 환자의 보호자를 만나줄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보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계속 검색했죠. 이 병원에 대한 정보, 박성진 이사장에 대한 정보, 산재 환자 치료 거부 사례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오전 10시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준호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죠.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 환자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 전달할 게 있다고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죠.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함부로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원이 있으면 여기서 접수하면 검토 후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안에 꼭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수술이 필요한데 이상한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죠.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건 의료진과 상담할 문제라고 했어요. 이사장님 사안이 아니라고 했죠.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행정 문제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록, 사고 경위서, 누락사실, 담당 의사 교체 기록.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었어요. 직원에게 보여줬죠. 이걸 보시면 아실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내려온다고 했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고 3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사장 비서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죠. 무슨 일로 이사장님을 찾느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 이상한 점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심. 김 과장은 준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과거 사례라는 게 뭐냐고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밤새 찾은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1년 전 이 병원에서 산재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한 기사. 8개월 전 또 다른 산재 환자 사망 기사. 모두 수술 지연과 관련이 있었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죠. 오전 일정이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에는 늦는다고요. 오전 10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아버지를 전원시킨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지금 9시 30분.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이사장님께 급히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원실을 나갔어요. 준호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9시 40분, 9시 50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렸어요.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이사장님이 짧게 시간을 내신다고 했죠.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 과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이 눌렸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김 과장이 말했어요. 이사장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라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죠. 끝에 이사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김 과장은 준호를 비서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모양이었죠. 그들 뒤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위험 있는 인상의 남자였어요. 박성진 이사장이었죠. 김 과장이 준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가라고요. 준호는 긴장한 채 이사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장실은 넓었습니다. 큰 책상과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이사장은 책상에 앉으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무슨 일로 나를 찾았나?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선입금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돈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은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거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어요. 거래라니 무슨 거래?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병원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아버지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했죠. 사고 기록에 공백이 있고 담당 의사가 계속 바뀌었고 산재 접수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말했죠. 산재 처리는 복잡한 절차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요.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었어요. 과거 이 병원에서 산재 환자가 사망한 사례들. 모두 수술 지연과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선입금 문제로 수술이 늦어졌다는 것. 이사장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1년 전에도, 8개월 전에도, 5개월 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환자들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준호는 이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제가 그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했죠. 이사장은 준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냉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이사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은 손님이 계시네요. 나가 있으세요. 하지만 최민우 행정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학생 때문에 병원이 시끄럽습니다. 민원실에서 난리를 쳤다고 했죠.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은 행정실장 최민우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 나가봐요. 최민우는 준호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사장은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말한 증거를 정말 찾을 수 있겠느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사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좋아, 오늘 저녁 6시까지 증거를 가져오고 병원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버지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무고죄로요. 준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 수술, 아버지가 처음이 아니죠? 이사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준호는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20분. 저녁 6시까지 남은 시간은 7시간 40분. 그 안에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 수 있어. 꼭 해내야 해. 준호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7시간 40분. 그 안에 증거를 찾아야 했죠. 준호는 먼저 휴대폰 수리점을 검색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한 곳이 있었어요.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수리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각종 부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50대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죠. 준호는 아버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삭제된 문자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주인은 휴대폰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화면이 깨지고 외관도 손상됐지만 기판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복구는 가능한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최소 2시간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급하다고 말했어요. 돈을 더 낼 테니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죠. 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급히 하다가 기판이 망가지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준호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이 휴대폰에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주인은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죠. 준호는 수리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죠. 이 병원 산재 환자 사망 사례를 더 찾아봤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들이 나왔어요. 1년 전 45세 건설 노동자가 수술 중 사망했다는 기사. 유족이 병원을 고소했지만 결국 합의로 끝났다고 나와 있었죠.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전 기사도 찾았어요. 52세 남자가 역시 수술 후 사망. 이번에도 유족과 합의. 준호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산재 환자였고, 모두 수술이 지연됐고, 모두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준호는 사망한 환자들의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혹시 유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검색해봤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1년 전 사망한 환자의 아내로 보이는 계정을 찾았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도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죠. 혹시 당시 상황을 여쭤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준호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수리점 안을 들여다봤어요. 주인이 여전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다 됐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주인은 휴대폰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모 파일을 복구했다고요. 다행히 기판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모아둔 돈에서 휴대폰 복구 수리 비용으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준호는 수리점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죠.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삭제된 문자들을 봤어요. 사고 이틀 전 그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과 협의하시면 치료비 전액 지원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협의라니. 무슨 협의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답장이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리고 답장이 왔죠. 내일 아침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현장 사무실 앞에서.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사고 당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뒤 사고가 났죠.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확신했어요. 음성 메모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 전날 밤 녹음된 것이었죠.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죠. 이게 맞나? 병원에서 이런 걸 요구하다니. 하지만 준호 학비 생각하면 아니야. 이건 준호를 위한 게 아니야. 내일 만나서 거절해야지. 음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거절하려 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뭔가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에 망설이셨던 거죠.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증거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 사망 사건. 그때 집도의가 누구였을까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1년 전 기사를 다시 찾았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었죠. 집도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훈 박사. 외과 전문의였어요. 준호는 이상훈 박사를 검색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작년 말에 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나와 있었죠. 준호는 그 병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가 받았습니다. 준호는 이상훈 박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안내 직원은 진료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죠. 준호는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라고요. 박사님께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분쯤 지나 전화가 연결됐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 박사였죠. 준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전 박사님이 집도했던 산재 환자 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훈 박사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나도 잊고 싶은데. 당신 누구예요?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만나서 이야기해요. 준호는 급히 말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냐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저녁까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우리 병원 근처 스타벅스로 와요. 거기서 만나요.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10분. 박사가 있는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어요. 준호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아까 연락했던 유족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준호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1년 전 남편을 잃은 여자였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수술 전날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누군가 자꾸 남편한테 뭔가를 제안했대요. 각서를 쓰라고 했대요. 남편은 거절했고요. 그날 밤 남편이 급사했어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아버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준호는 여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다고요.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준호는 목적지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큰 병원 건물이 보였죠. 그 앞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죠. 이상훈 박사였습니다. 준호는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박사는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앉았죠. 박사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사고, 수술 취소, 이상한 통화 기록들, 그리고 1년 전 박사가 집도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까지요. 이상훈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그날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산재 환자가 응급 입원했다고요. 중상이었지만 살릴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행정실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수술비 문제가 있다고요. 환자 보호자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죠. 박사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최민우 행정실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수술을 조금 더 지연시키면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요. 박사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우는 협박했다고 했어요. 이상훈 박사는 과거 몇 년 전 작은 의료 실수가 있었고 환자에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일이었죠. 그걸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어요. 박사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의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결국 1시간을 더 지체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뒀어요. 박사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요. 결국 3달 뒤 병원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죠. 준호는 물었습니다. 그게 한 번뿐이었냐고요.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최소 3건 더 있었다고 해요. 다 같은 방식이었다고 했죠. 준호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사는 망설였어요. 그러다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건넸어요. 병원 그만두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파일일세. 수술 기록과 행정 서류들이 들어있지.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조심하게. 최민우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거야. 자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네. 준호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박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자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준호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카페를 나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이사장과의 약속 시간까지 2시간 30분 남았어요. 준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죠. 지하철을 타고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준호는 USB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사장에게 직접 보여줘야 했죠. 병원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역 출구로 나왔어요. 병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사장이 믿어줄까요?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오고 있었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 차를 쳐다봤습니다.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최민우였습니다. 행정실장이요.
준호는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가로수 뒤로요. 최민우의 차는 병원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죠. 이상했어요. 근무 시간인데 어디 가는 걸까요?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요. 혹시 자신이 이상훈 박사를 만난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고민했어요. 따라가 볼까요? 마침 길가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었어요. 택시가 멈춰섰죠. 준호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말했어요. 저기 검은색 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가 출발했죠. 최민우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최민우의 차는 시내 한복판 오피스텔 단지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택시를 멀찍이 세웠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죠.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우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준호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을 테니까요.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7층에서 멈췄어요. 준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죠. 조용했어요. 복도 끝 703호 앞에 최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복도 입구에 숨었습니다. 벽 뒤로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최민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703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문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죠. 준호는 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약간 틈이 있었죠.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민우 목소리였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환자 아들이 이사장까지 찾아갔어요. 상대방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낮은 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장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증거라니. 뭘 안다는 겁니까? 통화 기록이랑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에서요.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상대방이 다시 말했어요. 그 정도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구까지 했다던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누굴 만났는데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10중 8구. 최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대방이 날카롭게 물었죠. 이상훈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우가 대답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이상훈이 입을 연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겠군요. 플랜 B라니요? 환자 쪽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번처럼요.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말이었어요. 최민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도 애가 난리인데 선택권이 없어요. 빨리 처리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밤 안에요. 하지만 최 실장,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잊으셨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알겠죠? 최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재빨리 복도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도 함께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비상계단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말했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세요. 제가 담당 쪽에 연락해 둘게요. 알겠습니다, 유 선생님. 유 선생님. 준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서둘러야 했죠.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층에 내려와 건물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기사는 빠르게 운전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뛰어서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숨이 턱까지 찼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트레이 위에 주사기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간호사들이 아버지 병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금은 정규 투약 시간이 아니거든요. 준호는 불안했죠.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치료를 하는 거냐고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예정된 건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간호사들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누가 지시한 건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출입문 쪽으로 갔어요. 들어가려고 했죠.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는 출입 불가라고 했어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한 약 주지 마요. 보안 요원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죠. 소란 피우면 강제로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의 힘이 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들이 아버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준호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갔죠. 계단 쪽으로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강하게 밀었습니다. 준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력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받았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오피스텔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김준호 학생이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재혁입니다. 저희가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학생이 계속 이러면 장담할 수 없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조용히 하세요. 이사장님께 찾아가지 마세요. 그럼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용도 다 처리해 드릴게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가예요. 합리적인 거래를 원할 뿐이죠. 학생만 조용히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준호는 손을 떨었습니다. 유재혁이 제안하는 건 거래였어요. 침묵을 지키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묻히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유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학생도 무고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병원을 협박했다고요. 증거 조작했다고요. 대학은 물 건너갔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경찰 조사받는 거 원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재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입 다물면 아버지를 살려준다.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한번 입을 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장에게 가야 해요. 6시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한지요. 준호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죠.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계셨어요. 간호사들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안도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어요. 이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앞 비서실로 갔어요. 김 과장이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직 6시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지금 당장 이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이 지금 중요한 전화 중이라고 했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이사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성진 이사장은 책상 뒤에 앉아 준호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증거를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죠. 이사장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이미지 파일들. 준호는 이사장 옆에 섰어요. 함께 화면을 봤죠. 이사장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환자 명단이었어요.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산재 환자들의 이름, 입원 날짜, 수술 날짜, 그리고 결과. 준호의 눈이 한열에 고정됐어요. 결과 항목에 사망이라고 적힌 환자가 14명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음 시트로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각 환자별 수술 지연 시간, 사망 원인, 보험금 처리 내역.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험금 항목을 보세요. 이사장은 그 열을 따라 내려갔어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실제 산재 보험금과 유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달랐습니다. 차액이 컸어요.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열에 답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2개. 하나는 유재혁 명의, 다른 하나는 최민우 명의였어요. 이사장이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죠.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각 환자의 수술 일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한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1년 전 사망한 환자요. 수술 예정 시간과 실제 수술 시작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났어요.
지연 사유는 선입금 미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메모가 있었어요. 행정 지시로 대기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일부러 수술을 늦춘 거라고요. 이사장은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수술이 지연됐고, 모두 행정 지시가 있었고, 모두 사망했죠. 그리고 보험금은 유재혁과 최민우에게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어요.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최민우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 달 목표는 2건입니다. 유 선생님 쪽에서 적합한 케이스를 골라주세요. 보험금 규모가 큰 걸로요.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재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훈 박사가 눈치채는 것 같던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 계속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죄라고 말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버지 수술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이사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중환자실 당직 의사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김태수 환자 즉시 수술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하라고 했죠. 그리고 격리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 즉시 처리하라고 했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법무팀에도 연락하겠다고요. 최민우와 유재혁을 고발하겠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 사태의 주범인 행정실장 최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정장 입은 남자들도 함께였어요. 변호사로 보였죠. 최민우는 준호를 보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이사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 학생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로 병원을 협박하는 거라고 했죠. 이사장은 최민우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고 했죠. 최민우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민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파일이라고요. 누군가 병원을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준 거라고 말했죠. 최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이 파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죠.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이 파일을 근거로 최민우 실장을 고발하면 오히려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했죠.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공식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별개 문제라고요. 수술은 진행할 수 있지만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최민우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요. 병원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황당하다고 했죠. 그리고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수술비 때문에 병원을 협박하는 거라고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사장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장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 전화였죠.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준호를 봤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수술팀 구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들이 모두 다른 수술 중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알았습니다. 최민우가 손을 쓴 거예요. 일부러 의료진을 빼둔 겁니다. 준호는 이사장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사장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말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의료진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됐다고 했죠. 최민우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낫겠다고 했죠. 하지만 전원도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증거를 가져왔는데도 소용없었어요. 변호사들의 말에 막혀버렸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하겠다고요. 하지만 수술은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음성 메모를 틀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사장실에 울려 퍼졌죠. 이게 맞나? 병원에서 이런 걸 요구하다니. 하지만 준호 학비 생각하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려 했다고요. 병원의 부당한 요구를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거라고 말했어요. 최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라고요.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변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최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오후 오피스텔에서 당신들 대화 들었다고요. 환자를 정리하겠다고 했죠. 플랜 B라고 했잖아요. 최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준호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유재혁이라는 사람과 공모했다고요. 보험금을 빼돌렸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호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준호는 좌절했습니다. 녹음을 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이미 대화가 끝난 뒤였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환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했죠.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최민우와 유재혁은 오늘 밤 안에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아버지를 지켜달라고요. 중환자실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했죠.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이사장실을 나왔어요. 최민우의 비웃는 눈빛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나빠 보였어요.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 걸요. 최민우와 유재혁이 움직일 거예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경찰?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요. 언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준호는 생각해냈습니다. 유족들이요. 과거 피해자 유족들. 그들이 나서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주세요. 준호는 간절히 바랐죠. 네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까 메시지 보낸 사람이라고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죠.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고요. 병원이 또 같은 짓을 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그때 그랬다고요. 남편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 병실에 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했죠. 준호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증언해달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여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는 기자에게도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중환자실 복도는 낮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어요. 준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요. 보안 요원도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죠. 이사장이 지시한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까 통화했던 유족 여자였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죠. 경찰이 내일 아침 병원으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기자 친구에게도 연락했다고요.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갈 거라고 했죠. 병원의 의혹을 다룬 기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을 버텨야 했죠. 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복도가 더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도 최소 인원만 남았죠. 준호는 졸음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유리창을 지켜봤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훈 박사였습니다. 준호는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이사장에게 보여줬지만 변호사들이 막았다고요. 하지만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박사는 안도했습니다. 자신도 내일 아침 경찰서에 출두하겠다고요. 증인으로 진술하겠다고 했죠. 준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실로 갔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관계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확인하고 물었어요. 환자가 내 아버지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간단히 상황을 물었습니다. 병원이 수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경찰은 알겠다며 중환자실 보안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7층 이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성진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준호가 가져온 USB 파일들이 출력되어 쌓여 있었죠. 이사장은 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4명의 죽음, 수억 원의 보험금 횡령. 자신의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알았어야 했습니다. 막았어야 했죠. 이사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순수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병원 경영, 수익, 평판. 그런 것들에 묻혀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이사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새벽인데도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출근하라고요. 긴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 인사팀장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새벽에 소집했죠. 경영진 비상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졸린 얼굴들이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사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민우 행정실장의 비리, 유재혁과의 공모, 환자 사망 사건들.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요. 이사장은 USB 파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상훈 전임 교수의 증언도 있다고요. 유족의 진술도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고 했죠. 인사팀장이 반대했어요. 너무 성급하다고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병원이 소송에 휘말린다고 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이사장은 서류를 탁 내려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중하게 하는 동안 또 환자가 죽으면 어쩔 거냐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그 환자가 누워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최민우를 당장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정직 처분을 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이사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최민우를 즉시 직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했죠. 또한 김태수 환자의 수술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새벽이라도 의료진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사장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긴급 회의를 마친 이사장은 직접 중환자실로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이사장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눈을 떴죠. 이사장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술팀을 소집했다고요. 2시간 뒤 수술을 시작한다고 했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안했다고요.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요. 준호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최민우와 유재혁은 경찰이 조사할 거라고요. 병원도 전면 협조하겠다고 했죠. 늦은 새벽이었지만 의료진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외과 최고 실력자인 김성준 교수가 집도를 맡았어요. 마취과 간호사들도 모였죠.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나와 수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이제 모든 걸 의료진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오세요. 준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사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빨간 불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찰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우를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최민우는 출근하자마자 경찰을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동행을 요청했죠. 최민우는 저항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받을 거라고요. 동행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죠. 최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민우는 경찰과 함께 병원을 나갔어요. 행정실은 술렁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두 궁금해했죠. 한편 유재혁도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보험 서류들과 통장이 모두 확보됐죠.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병원 비리 의혹이 보도됐거든요. 병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내부 비리를 인정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수술실 앞에서 그 모든 소란을 몰랐습니다. 그저 빨간 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시간째였습니다.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사장도 여전히 옆에 있었어요.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준호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술 시작한 지 6시간. 준호는 초조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거라고요.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어느덧 수술실 빨간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사장도 함께 일어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준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어요.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다고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뇌출혈을 막았고 내장 손상도 복구했다고 했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안도.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어요. 이사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어요. 이사장이 손수건을 건넸죠. 준호는 받아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다고요. 마취에서 깨어나면 중환자실에서 하루 관찰한다고 했어요. 이상 없으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가 생명력이 강하다고요. 잘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모두 병원이 부담하겠다고요. 그리고 위로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죠. 이건 사과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병원비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준호 학생이 이 병원을 구해줬어요. 아니, 저를 구해준 거예요. 이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가 없었다면 병원은 계속 썩어갔을 거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준호가 용기를 낸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다고 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이사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네. 19살 학생이 어른들이 못한 일을 해냈어.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손짓했습니다. 환자가 회복실로 이송됐다고요. 잠시 뒤 면회 가능하다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죠. 긴 밤이 끝났어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도 돌아왔죠. 처음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걱정 끼쳤다고요.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아버지도 준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병원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약속대로 모든 걸 공개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죠.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최민우와 유재혁은 구속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였어요.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했죠. 과거 유족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연일 보도했어요.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준호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상훈 박사도 경찰 조사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과거 수술 기록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준호가 준 USB가 결정적 증거가 됐죠. 박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아직 많이 약했지만 회복하고 있었죠. 준호는 옆에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호 덕분에 살았다고요. 아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살아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와 아버지에게 인사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과거 부당하게 사망한 환자들의 유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치료비 전액 면제는 물론이고 위로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준호에게 따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이었죠. 병원 이사회 명의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갚았어. 준호 학생 덕분에 이 병원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바꾸겠다고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산재 환자를 위한 특별 기금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요. 준호의 이름을 딴 기금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건 과하다고 했어요. 이사장은 웃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매일 기억한다고요. 19살 학생이 보여준 용기를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의사들도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모두가 아버지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뻐했죠. 1층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접 배웅하러 나온 거였죠. 준호와 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사장은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인사드리러 오겠다고요. 이사장은 웃으며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준호와 아버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갔어요.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주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준호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평범한 일상이요. 한 달을 빠진 수업을 따라잡아야 했어요. 수능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난관을 헤쳐왔는데 수능쯤이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준호와 아버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두려움, 분노, 절망,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준호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밥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맛있다고 했죠. 준호는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어요.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 달이나 공부를 못했다고요.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요.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었어요. 법을 공부하고 싶었죠.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였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봤어요. 며칠이 지난 후 준호는 학교에 복귀했어요.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셨죠. 준호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거든요. 모두가 준호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부끄러웠습니다. 점점 수능일이 다가왔고 준호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의 공백을 메우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수능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방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요. 준호에게 건넸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괜찮다고요. 준호가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수능 당일, 준호는 시험장에 갔어요. 긴장됐지만 차분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공백이 있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밖에 나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능 잘 봤다고 말했어요. 이사장은 축하한다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준호는 원하던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생으로요. 준호는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호도 함께 울었어요. 입학식 날, 준호는 교복 대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걸었어요. 약속했던 그 캠퍼스 구경이었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벚꽃나무 아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다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버지도 살리고 진실도 밝혔어요. 자신의 미래도 지켜냈죠. 준호는 캠퍼스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준호처럼 부당함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요. 아버지가 준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준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도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준호가 그걸 증명했죠. 19살 고등학생이 거대한 병원 비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죠. 하지만 해냈어요. 진실과 용기로요.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준호를 통해, 그리고 준호에게 힘을 얻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그 꽃잎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죠. 살아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도, 준호도,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요. 재미있게 들으시느라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시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과 호통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